여러분 요새 진짜 안 비싼 게 없지 않아요? 다 비싸요. 마트 가서 고기나 채소 사보셨어요? 진짜 헉소리가 납니다. 아니 삼겹살 원래 서민 음식 아니에요? 근데 삼겹살 먹으려면은 작정하고 먹어야 돼요. 옛날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진짜 너무 비싸요. 차 기름 넣을 때는 어떻죠? 요새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1,700원이래요. 경유는 한 1,542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여러분 휘발유 1,200원, 경유 1,000원 밑이었던 시절이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다 비싸죠. 가격이 다 올라요. 근데 안 오르는 게 있죠. 바로 우리의 월급. 아니 사실 월급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다른 것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끼고 아낀다고 해도 점점 더 먹고 살기 팍팍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모두가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있을까? 정말로? 아니겠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단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물가 상승의 피해자,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도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할 피눈물 나게 열심히 해도 돈은 안 모이는 이유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모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세금이에요. 얼마 전에 EBS에서 누가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볼까라는 타이틀을 단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조회수도 잘 나왔던데 거기에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출퇴근할 때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도로, 지하철 그거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겠죠. 그런데 무슨 돈으로 만들죠? 바로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막 뭐 만들어주세요, 국세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막 요청을 하는 청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제가 국세 얼마를 유치했습니다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막 현수 막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세금이 와야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인프라나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어 지하철을 만들어줄게, 공원을 만들어줄게 하면서 그러니까 니들이 10만 원씩 더 내 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기꺼이 우리 동네의 복지를 위해서 낼까요? 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만 원 내 돈 가져간다가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반발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역을 위해 여러분이 돈을 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분의 정치 인생은 거기까지일 겁니다. 그러면 정부와 정치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돈을 써달라, 돈 달라는 곳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예 안 써. 아니면은 돈을 내라고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정권이 바뀌어요. 아니면 내가 선거에서 떨어져요. 어떻게든 돈은 마련해야겠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한국은행에서 찍으면 됩니다. 조폐 제조기를 막 돌리면 돼요. 그렇게 찍어낸 돈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공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 정부 주도하에 사업을 벌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예산을 투입합니다. 뭐 주민센터를 개보수한다거나 문화시설을 지어주고 아스팔트 막 뒤집어 엎고 이거 정부가 돈을 내긴 하는데 실제 공사 누가 합니까? 입찰을 통해서 민간 업체들이 합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정부가 인쇄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그 인쇄된 돈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민간 업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간 업체에 들어온 돈, 공사 대금은 뭘로 나가겠어요? 월급으로 나갈 겁니다. 물론 뭐 사장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곤 한데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정부가 인쇄한 돈으로 벌이는 사업이 민간 업체에 넘어오고 그게 월급이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뭘로 온다? 민간에게 돈이 풀려진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떠겠어요?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수요가 올라가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데 공급은 비슷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결국 뭐가 오른다? 가격, 즉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업은 해야 돼요. 해달라고 막 민원이 들어와. 그런데 할 돈은 없어. 돈 내라고 하면 욕먹어요. 그것도 돈 내라고 하는 순간 다이렉트로 욕을 쳐먹습니다. 그런데 화폐를 찍어내서 공사를 하면 어때요? 이 찍어낸 돈이 민간업체로 가고 월급으로 나가고 막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도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정부에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구나 라고 체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욕도 덜 먹죠. 정권이 안 바뀌어요, 바꿔 말해서.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증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겠어. 근데 이거는 맨날 있는 일 아니냐. 사실 정부가 돈 인수해가지고 공사하고 뭐 민간에다 돈 뿌리고 이런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고려해도 요즘은 너무 비싸요. 얼마 전까지 사과 하나에 막 지금도 뭐 1,000원은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에 몇천 원 했거든요. 요새는 김도 비싸요. 김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요즘 물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만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화폐를 풀고 있는 집단이 있죠. 뭐죠? 미국.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돈을 무제한으로 막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정부가 원화를 찍어내면 이건 우리나라에만 거의 대부분, 그냥 웬만하면 우리나라 위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달러는 달라요. 달러는 전 세계 경제를 다 묶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원자재 거래하거나 이럴 때 전부 달러를 사용해요. 그러니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낸다. 그 말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모든 나라가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이 세금이 미국인들한테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까지 부과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인 3억 명이 부담해야 할 인플레이션 세금을 80억 인류가 나눠내고 있다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모이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아니 심지어 퇴보하는 그런 이유는 뭐다? 바로 인플레이션 세금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왜 생긴다? 뭐 100% 정부 때문이다라고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정부가 돈은 필요해. 근데 세금을 걷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인쇄하고 화폐가 민간에 퍼지면서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바꿔 말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용한 증세, 인플레이션 세금 때문에 가난해지는 상황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극복 방안,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는 물가 상승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물가 오르면 물가 상승이다라고 막 덮어버리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 더 오르는 거 있고, 덜 오르는 거 있고, 떨어지는 거 있고, 이렇게 격차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세부 종목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름값이 올라요. 그러면 물가 올랐네 하는데, 사실 이때 비싸지는 자산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S-오일 주식, 아니면은 뭐 석유 ETF,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이런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때요? 공장 돌리는 어떤 산업체들은 힘들죠. 그러니까 주가가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뭐 기름값이 오르면 무조건 S-오일이 좋을 거냐?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물가가 너무 상승해요. 그럼 어떠겠어요?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리 올리는 건 주식 전체의 악영향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S-오일이 막 올라간다 해도 이게 진짜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래서 이거 무조건 오릅니다, 이거 무조건 떨어집니다 라고 예측하는 건 사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분산 투자. 뭐가 오르고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분산 투자라고 하면요, 뭐 한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말고 뭐 다른 것도 카카오도 좀 사고 네이버도 좀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부동산에서 이 동네에 하나 저 동네에 하나 뭐 한 단지나 한 동에만 다 몰빵하지 마. 이 정도만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산 투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분산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분산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어떤 분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사나요? 그리고 나는 분산 투자를 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한 걸까요? 아닙니다. 분산 효과가 없어요. 왜? 둘 다 반도체 회사예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 흐름을 같이 탑니다. 그럼 그건 분산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이름의 똑같은 상품을 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대차를 사고 분산한다고 기아차를 사요. 말이 됩니까? 그거 같은 회사인데. 카카오도 사고 네이버도 사나요? 그게 분산입니까? 둘 다 대한민국 IT 회사잖아요. 물론 아까 현대차, 기아차보단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분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한다고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 안에서 같은 동 안에서 길 건너에 A 힐스테이트, B 레미안 이렇게 나눠서 사놓고 와 나는 두 개 나눠 샀으니까 분산돼 있지? 아니라고요. 핵심은 뭐냐? 방금 말한 예시들,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분산의 예시들은요. 오를 때 다 같이 올라요. 그리고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진짜 분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소개해드린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란 책에서는 4가지 분산 투자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종목 분산. 두 번째, 지역 섹터 분산. 세 번째, 시기 분산. 마지막으로 통화 분산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종목 분산이 뭘까? 부동산만 하거나 주식만 하거나 예금만 하거나 이러지 말고 주력 종목이 있더라도 투자 종목을 좀 나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으로 대부분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더라도 일부는 주식, 일부는 현금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 섹터 분산은 뭘까요? 부동산으로 치면은 수도권에 하나 있으면 뭐 지방에 하나. 주식으로 치면 국내 주식만 하지 말고 국내 주식이 한 50%라면 해외 주식 50%.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다른 나라로 할 때 베트남, 중국, 일본 막 이렇게 다른 여러 나라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하고 미국 S&P 500 정도는 좀 일정 부분 나눠서 적립을 하자. 왜?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잖아요. 미국이 제일 덜 망해요.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으로 좀 분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바로 지역 분산입니다. 그 다음 섹터 분산.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다 같은 주식이 아니죠. IT 주식이 있고 정유 주식이 있고 헬스케어 주식이 있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섹터를 좀 일정 부분 나누는 걸 섹터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기 분산. 내가 현금이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은 오늘 한 방에 100만 원어치를 다 사지 말고 오늘 50만 원어치만 사고 한 3달 뒤에 한 분기 뒤에 또 50만 원 사고 이렇게 하면은 자산 가격이 한 번에 확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위험성을 조금 막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화 분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은 모든 자산을 대부분은 아마 원화 몇 원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2,000만 원 있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외국 화폐, 특히 달러로 자산의 일정 부분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특히 투자할 때 뭐 미국 S&P 500 주식 이런 것들을 미국 ETF 이런 걸로 하면은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요새 환율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유튜버인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환율이 높은 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방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애드센스 수입, 유튜브 수익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외화 예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 화폐만 이렇게 원만 저축하는 게 아니라 달러 저축, 엔화 저축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화 예금을 만들어서 분산할 수도 있겠죠. 핵심은 뭐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덜 떨어지게 방어하고 아니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는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 투자해야 한다. 분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 종목 분산, 지역 섹터 분산, 시기 분산, 통화 분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심히 일만 하고 저축만 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플러스 1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피눈물 나는 상황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버는 돈보다, 수입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그러면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그거보다 돈을 더 벌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직장 생활만으로 이 물가 상승 이상의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진짜 직장에서 월급 많이 안 주고 진짜 우리 돈 다 떼먹고 막 진짜 우리 저 사장만 배부르고 이렇게 불평등함을 호소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직장이 물가 상승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월급을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의 소유주에겐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의무가 없다. 기업가의 책임은 노동관계가 이행되는 동안 안정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난다. 부자가 되는 것은 각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여러분 직장은 그리고 여러분 사장님들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책임지지 않아요. 물론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사장님들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바쁜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는 여력이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딱 하나라도 직장 외에 돈이 나올 수입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무인 편의점을 하든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당연히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뭘까요? SNS입니다. 여러분 요새 인스타에 그냥 뭐 자기 일상인 것처럼 막 사진 찍고 옷 입은 거 찍어서 올리면 거기 댓글에 어떤 것들이 달리냐면요. 저 옷 뭐예요? 저거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댓글, DM이 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어서 노출한 그 옷이 광고를 받은 옷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옷이 내가 파는 옷이었으면 어땠을까요? SNS가 돈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블로그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T 제품 리뷰를 막 해요. 그리고 그 IT 제품 리뷰를 써놓고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제가 리뷰한 이 제품을 사고 싶으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라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있으면 어때요? 돈이 되잖아요. 유튜브 어때요? 저처럼 책에 대한 이야기하면 책 광고를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헬스를 좋아해요. 그러면 헬스장들을 투어하면서 막 트레이너들을 영상에 출연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그 출연한 헬스장에 고객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낸 돈의 몇 % 저한테 나눠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SNS를 돈으로 이어서 만들 방법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전부 SNS 중독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SNS에 많이 모여있다. 그러니 SNS가 돈이 나올 보물창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SNS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생기거나 예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죠? 저는 재능이 없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님이 임자 해봤어? 라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SNS 해봐 라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분들 대부분 안 해본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26만 유튜버면이 그렇게 작은 편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유튜브는 재능의 영역, 나의 영역은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들 가르치는 거나 하는 사람이지. 학생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해도 처음에는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능력이 향상됩니까? 처음엔 서투르지만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SNS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냐는 거죠. 근데 진짜 재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팩폭을 하나만 하면요. 그 SNS 안 하면은 뭐 시간을 그렇게 귀한 곳에만 쓰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낭비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SNS를 좀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정말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이쪽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런 배움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일단 해봐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꼭 SNS를 하라고 해서 막 요새 방송사에서 하는 것 같은 유튜브 예능을 만들어라. 아니면 진짜 막 감성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스타든 블로그든 우리가 어디든 보면요. 정말 아주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 카드뉴스, 영상, 이미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은요. 그런 글을 써가지고 돈 벌었대요. 미스터 트롯 투표하는 방법, 미스터 트롯 실시간 순위, 어르신들이 찾아볼 만한 정보, 그런 것만 써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만 전달하는 글쓰기는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꼭 SNS, 온라인상에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장벽이 높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단순하게 물가 상승보다 돈을 더 벌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장이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된다. 그 수입원 중에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건 SNS다. 그 SNS 여러분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모이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다. 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이 크니까. 근데 이 물가 상승이 왜 일어난다? 정부가 조용히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물가 상승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첫 번째, 분산 투자. 물가 상승기에 어떤 자산은 손해를 보지만 어떤 자산은 이득을 본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가장 유의미하고 효과 좋은 방법이 뭐다? SNS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특히 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이 영상 보고 같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